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왜 묶어두냐? 음악, 그림, 한우, 빌딩까지 쪼개 투자한다. 적금 안 드는 MG. 왜? 요즘에 적금이 뜨니까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산시장에 들어가도록 지금 MG 또 꼬드기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어때요? 예적금은 줄고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게 늘었다는 거죠. 신규 가입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적금은 손해. 최근에 희망 청년 적금 요거 이야기 나올 때 엄청나게 조기 마감된다는 이야기 많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심드렁하다. 누구예요? 20대 남성 A씨. 이거 다 소설인 거 아시죠? 모 유튜브 방송에서 기자가 나와서 양심 고백하는데 이런 사람 없다. 누가 그렇게 발로 뛰어서 취재하냐. 소설 써서 지어낸다. 이야기하죠. 상승세 다시 탈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유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주식채권 펀드에 돈이 몰렸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주식 수익률. 자, 작년 아니고 2020년 주식 수익률이에요. 자, 20대 남자가 3.8%, 여자가 21.73%. 높죠? 수익률? 연 9% 청년 희망 적금이 필요하겠냐? 20대 남자 빼고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왜?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월에 코로나 터졌죠. 그리고 5월까지 금리 인하하면서 자금이 몰렸죠. 그래서 주식이 뚝 떨어졌다가 3월부터 한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가 피크였죠. 그래서 거의 주가만 한 7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수익률 계산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A 종목에 700일 때 샀는데 100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 수익률 30%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뭐라 그래요? 3명 중 2명 손실이 났다. 거래가 잦을수록 수익이 저조하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을 고려했을 경우 수익률은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신규 투자자에. 그래서 누가 많이 당했어요? 신규 투자자 20대 소액 투자자에게 두드러졌다. 오른 거는 막 한 70% 올랐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예요. 문제는 수익률이 뭐 1, 20% 정도는 나왔죠. 20대 남자 빼고는. 20대, 30대 남자들이 덜 나왔는데 요것도 이거저거 떼고 나면 손해죠. 그래도 한 20%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도 대부분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작년이죠. 주식 성적표를 봤더니 20%는커녕 다 0%대예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 3%, 5% 나온 거 누구예요? 10대. 10대가 국내 해외 주식 1위에 올랐다. 그 이유는 뭐예요? 10대 주식 계좌의 경우는 증여 등의 이유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적금처럼 주식 사주세요. 물론 자녀가 어른 됐을 때 상장 폐지 안 당하는 유망한 주식을 가치 투자로 들어가게 돼서 부모가 주식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적금처럼 하나씩 사주는 거 좋습니다. 주식은 단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시세 차익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망가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10대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익률이 뭐예요? 거래세나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수익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집이랑 똑같아요. 10억짜리가 15억 됐대요. 이래놓고서 수익 5억 봤으니까 수익률 50%. 갭투기 1억 자기 돈 해가지고 5억짜리 집 샀는데 얘가 8억이 됐어요. 수익률 300%.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아니죠.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세, 팔면서 양도세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게 수익률이 되겠어요? 재작년에 20% 났는데도 대부분 손해였는데 이번에 이 정도 수익률 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득이겠어요? 그리고 이득이 맞다고 칩시다. 45, 60대 해외 주식이나 10대 국내 해외 주식 이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예금보다는 높네. 이 정도죠. 돈 그냥 예금 맡겨놓은 것만도 못 벌었죠. 수익률 그대로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앞에서 뭐요? 돈을 왜 묶어도 적금 안 드는 MG, 적금은 손해. 이딴 이야기를 쓰고 있다. 작년에 적골하지 않고서. 아직도 언젠간 오르겠거니. 그 언젠가 오르는 걸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당했겠느냐. 요즘에 주식에 장기 투자 어떤 사람들이 장기 투자해요? 단타 보고 들어갔는데 주식이 떨어지니까 정신승리 하는 거죠. 난 처음부터 장투로 봤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태반이다. 물론 가치 투자 들어가고 장기 투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따로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돈 버는 거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가치 투자 들어가고 장투 들어가잖아요. 워렌 버핏이 무슨 샀다 팔았다 단타 들어가고 저가에 샀다가 고가에 팔고 이런 거 봤냐. 조금 떨어지면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사는 거 봤어요? 다 그런 식으로 물리는데도 아직도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왜? 끝문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와서 모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2월 11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열흘 전에 나온 거죠. 누가 영끌하래? 제목 자체가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집이 작아세요? 그러면서 집값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뭐 시장에 참전했고 근데 브레이크에 걸렸다. 그러면서 관련을 지낸 한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젊은 애들 빚 무서운 줄 모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영끌했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등 떠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니들이 욕심에 니들이 당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언론에서. 누가 영끌하래? 니들이 선택해가지고 니들이 당한 건데 왜 징징대? 이딴 식으로 기사를 썼다. 근데 문제는 지들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예시로 하나 든 거예요. 영끌 이어지나 노도강 매수 강세 여전 집값 상승 매입 비중 막 올라가고 갭투기 용이하고 저렴한 주택 가격 높은 전세가율 동부권 중저가 아파트 인기 폭발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라고 니들이 영끌하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누가 영끌하래? 이딴 기사를 쓰고 있어요. 뻔뻔하려면 끝까지 뻔뻔하든가. 쥐들이 부추겨놓고서. 좋은 투자 정보가 있어. 예전에 그 무한도전 같은 거 보면은 정준하가 노홍철한테 주식 정보 알려줬다가 개박살 나와서 정준하가 되게 미안해하는 장면 막 이런 것들 몇 번 나왔었는데 미안해하잖아요. 쥐들이 영끌하라 해놓고서 이제 와서 누가 영끌하래? 네가 사람이. 아니 난 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여기가 영끌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 사라고 한 적은 없어. 꼬신다고 넘어가는 놈이 병신이지. 왜 내가 꼬시는데 넘어가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저러고 있다 지금. 사실은 쥐들이 영끌하라고 계속 부추긴 거죠. 그러니까 영끌 비투 지금 계속 어디서 부추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본인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진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남한테 그렇게 쉽게 알려주지 않죠. 그렇다면은 어디서 얻느냐? 포털, 언론, 유튜브 이런 데서 얻죠. 그런데 위험성은 경고를 하지 않고 항상 잘된 사람들만 이야기하죠. 파이어족이 어떻게 됐느니 40대 파이어족, 30대 파이어족 기사 계속 나와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뭐 20억, 40억 벌었다고 하죠?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20억, 40억이 누구 돈이냐? 유동성이 장세가 풀렸어요? 그러면은 주식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회사 가치 성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손해본 만큼 내가 버는 거예요. 보통은. 주식은 그런 경우가 조금 적은 거고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들어간 돈만큼 부풀어 오르는 거고 돈이 빠져나가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다른 사람들 돈 판 키워놓고서 난 이만큼 벌고 빠질래 하고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거는 다 남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영끌 지금 누가 유도한 거예요? 판 누가 키웠어요? 그래서 파이어족 40억짜리 한 명 나오려면 1억씩 손해본 사람들 한 40명은 있어야 된다. 그럼 대부분이 손해보고 실패하는 시장이죠. 지금 영끌족도 결말 어때요? 너도 나도 달려가던 이곳 하락폭 커졌다. 물론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신고가 찍고 있다고 하는 강남 이런 데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소형 아파트가 더 떨어졌다. 영끌족의 눈물. 영끌족들 니들이 맨날 끌어들였잖아. 소형만 그래요? 신축은 무조건 오릅니다. 근데 신축이 떨어져요. 이게 장기화되면은 어디가 가장 위험해지느냐? 재건축이요. 왜? 재건축이 뭐예요? 부서서 신축 만드는데 재건축이 왜 세대수가 늘어나느냐? 한 1000세대 부숴가지고 플러스 한 200세대 정도 더 해서 신축을 만들죠. 근데 이 1000세대가 이걸 부숴서 짓는 돈이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그러니까 요 분양을 통해서 부숴서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으로 분양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신축 가격이 떨어지는 게 조금만 길어져 봐라. 이 재건축이 올라갈 이유 있어요? 지금도 거품투성이인데? 요즘도 맨날 압구정 80억 가지고 이야기 많죠. 한 건 떴다고 지금 기사를 난리도 아니죠. 압구정 80억짜리는 한강변이 나오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로서 거기를 분양받아서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펜트하우스 받는다. 다들 저기 한 조합장처럼 되고 싶어서 몇 안 되는 특수 사례 가지고 모든 단지가 다 16억 오른 것처럼 한 건 거래된 걸로 그 난리 치고 있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잔금 대출 안 돼서 입주 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38.6%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때문이래요? DSR 규제 때문에 초토화된대요. DSR 규제 어떻게 들어가요? 올해부터는 잔금 대출에 DSR 시행한다. 근데 2021년까지 분양분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DSR 적용 안 하기로 했죠. 근데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언제 분양됐겠어요? 2년에서 3년 사이에 걸리니까 3년 전쯤 하면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보통 분양이 됐던 것들이죠. 얘네들이 DSR 적용을 받겠느냐? 근데 DSR 규제 때문에 힘들게 그 당시에 내 집 마련한 사람들 입주 포기하고 망했어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니죠. 전혀 이 DSR 규제랑 관련이 없어요. 잔금대출 위약보는 뭐예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세입자 위약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뭐예요? 자기 돈 생각 안 한 거예요. 매도를 하든가 혹은 하다못해 전세를 들여가지고 나는 돈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 집을 내가 요만큼만 돈 가지고서 팔아가지고 차익 남기면 좋은 거고 못 팔더라도 이만큼 전세 넣고 버티면 된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전세가 안 들어오죠.
맨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다느니 뭐니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쌓이고 쌓였죠. 그리고 매도가 돼요? 잔금대출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잔금대출 받고 바로 매도해서 팔 수 있는 그게 확보가 되면은 잔금대출 받아서 내가 등기를 칠 텐데 매도가 안 되죠. 왜? 내 거를 사는 사람은 DSR에 걸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분양시장이요? 웃돈 받고 팔아요? 다운거래가 나와요? 왜 지금 줄어들고 있게요? 핵심은 DSR로서 매수해주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매수 수요가 없다 이제. 앞으로 외국은 LTV가 80, 90%인데 우리나라는 LTV가 40%, 50%로 제한했으니까 가계부채는 건전하다, 집값 폭락 안 한다 이딴 말하는 인간들은 부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놈들 아니면 사기꾼들이에요. 왜냐면 외국은 LTV 8, 90%할 때 DSR이 40%대로 이미 적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빌려갔으니까 그쪽이 훨씬 더 건전한 거고, 우리나라는 능력은 안 되는데 담보만 믿고 빌려갔기 때문에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미국에서 터졌던. 그래서 바젤3 나오고 DSR 적용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DSR을 언제부터 적용했어야 돼요? 바젤3 원래 언제 들어와야 돼요? MB정부 때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이번 정부나 돼서 들어온 거죠. MB정부는 말미니까 다음 정부로 넘겼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럼 다음 정부에서 5년 동안 뭐 했는데? 가계부채 건전성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이번 정부 와서 LTV 70%까지 초이노믹스로 확대했던 거 40, 50%로 축소해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건전하대요. 그 중에 대부분 40% 넘는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다중채무자예요. 건전하긴 뭐가 건전해. 영끌 해가지고 비건전하게 됐는데. 그리고 갑자기 금리 동결의 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봤자 4월이나 5월에 추가 인상 2%까지 인상 가능성도 2%까지만 인상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누가 되든 가계부채 총량 규제 없앤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없앤다고 이야기한 대선 후보는 없어요. 뭐라 그래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나 80%까지 완화하겠다. LTV를. 왜? DSR이 적용된 이후에는 LTV는 유명무실하다. 외국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LTV를 왜 쪼였냐? DSR이 적용돼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DSR 다 해놓죠. 작년 7월부터 DSR 1단계 들어가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들어갔고 7월부터 3단계 들어가죠. 거기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는 LTV 풀어도 돼요. 왜? DSR이 막고 있으니까. 근데 DSR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LTV가 풀려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 일본 법을 어떻게 일어날게요? LTV가 120%였습니다. 10억짜리 땅을 사는데 12억을 빌려줘요. 그럼 뭐예요? 10억짜리 땅을 사요. 그러면 10억짜리 땅을 살 수 있는 수요는 얼마나 됐을까요? 한 1억 명은 됐겠죠. 당시 일본 인구 정도는. 왜? 한 1억 2천 정도 됐으니까. 산다고만 하면 12억 빌려주는데 10억짜리 땅을 못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LTV 8, 90%까지 풀어줬다고 봅시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90% 빌려준다고 하면 9억을 빌려줘요. 그럼 난 1억만 가지고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집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집값이 오른 거다. 일본 같은 경우. 근데 LTV 이렇게 풀어주면 대출 규제 없애고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DSR에 막혔고, DSR의 효과가 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 되죠. 혹은 가처분 소득 대비. 이게 높다 우리나라가. 이게 높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능력은 없는데 빚은 많이 졌다는 거죠. 이게 100%가 넘어갔어요? 근데 DSR은 얼마로 줄인대요? 40%. 가계부채 총량 규제 없앤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출 총량 규제 같은 일방적인 규제는 없애겠다는 의미다. 네가 뭔데 추측을 하는데 대출 총량 규제를 왜 해요? 정부에서 안 하면 은행에서 돈 막 빌려줄 것 같아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바젤3 적용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미래 손실 대비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DSR 도입이 일찍 됐기 때문에 위험 수위가 아닌데 이제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엄청 풀리게 되니까 위험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위험 수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돈 풀리게 되니까 더 위험해져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 다음 달에 적용되는 그런 거 아직 비율 못 맞췄어요. 정부에서 막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막지 말고 돈 마구 빌려줘라. LTV 80, 90%씩 빌려주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그럼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니까 결국에는 손해는 안 본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고, 그래서 시행된 게 바젤3인데 세계는 바젤3 적용해가지고 미래 손실 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꾸 역행하라고 그러냐. 대선 토론하면서 세계적으로 돈을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뿌리냐. 정신 나간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돈을 막 퍼주는 것도 아니고 외국도 유동성을 퍼주는 걸 조금씩 축소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돈을 계속 퍼주게 되면 집값이 오를 것 같냐?
당시에는 괜찮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왜? 국고채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돈을 풀면 풀수록 시중금리는 오른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금리 인하 5월에 끝났죠? 근데 같은 해 20년 8월부터 금리는 계속 올라갔어요. 시중금리는. 언론에서 계속 저금리라고 눈 가리고 있었지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은 9회 연속 기준금리 올린답니다. 2%까지 올릴 수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9회 연속으로. 그래서 올해 남은 7번 연속으로 올린대요. 올해 7번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2%까지 올린다고요? 3번만 올린다고요? 정신 나간 소리지. 안 그래도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결론 뭐예요? 영끌 비투. 맨날 파이어 조기니 뭐 부자 됐어요. 이런 것들만 맨날 기사화 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초토화됐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빨라지고 있고 거래는 안 되고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급격히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코 저런 소설에 나오는 A씨 이런 사람들의 사례에 넘어가서 당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